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숙 기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노래 밤안개라는 노래인데 이 밤안개로 유명한 가수 현미 씨 별세했군요. 맞습니다. 향년 85세의 나이입니다. 오늘 오전 이촌동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현미 씨의 팬클럽 회장분이 처음으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 김 씨에 대한 타살이나 극단적인 선택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숙환으로 인한 별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평양에서 태어난 현미 씨는 20살 때 미군 무대를 통해서 첫 연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히트곡 이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남편 이봉조 씨와 함께 연이어 히트곡을 선보였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 중에는 우리 윤영걸 대표가 현미 씨를 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현미 씨 좋아하셨죠? 아, 그럼요. 옛날에 60년대에는 그 현미 씨 노래가 라디오 틀면 나오고 극장식 쇼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가면 현미 씨 노래를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대표곡이 이제 밤안개. 그렇죠. 그리고 제목도 참 좋잖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60년대에 히트쳐서 굉장히 그 많은 인기를 꽂았죠. 그때 60년대에는 영화 하면은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영화에 또 현미 씨랑 현미 씨 남편 이봉조 씨 작곡가 있었어요. 그분 콤비가 작곡하고 노래해서 주제가를 부르면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밤안개나 떠날 때는 말없이 재즈풍 포컬이죠. 한국형 팝. 그러니까 오늘 별이 되셨는데 네. 현미 씨가 60년대에 그리스 가요제 가서 그때는 굉장히 드문 일로 입상을 했거든요. 그때 노래 이름이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노래로 국제 무대에도 가셨는데 오늘 별이 됐죠.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노래도 잘하고 워낙 성량이 좋아서 녹음할 때는 마이크하고 좀 떨어져서 했대요. 워낙 마이크가 흔들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노래를 잘하신 분인데 인품도 참 좋으셔가지고 늘 주위에 사람이 많고 방송 토크쇼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MBN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 따뜻하고 정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사람이 들끓어서 돈도 좀 많이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 집도 좀 사기당하고 집에 폐물 7억 원어치도 돈 안 받고 해서 말년에는 좀 경제적으로 좀 공공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가수 정말. 노사연이나 배우 한상진 이런 분들이 그 사위 조카들이죠. 조카. 네, 며느리도 또 가수고 한 획을 걷던 가수가 오늘 별이 되셨습니다. 정말 명복을 현미 빕니다. 씨 네.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벌써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미님 명복을 빕니다. 편안히 영면에 드시길.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미 씨가요 일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80이든 90이든 이가 확 빠질 때까지 노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에게 즐거움 많이 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해갖고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빈과에 지금 불이 덮칠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지금 전부 대피하고 있어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 먹고 혈압약 먹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도 못 갖고 왔어. 여기 언니들도 못 갖고 오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데 참 집까지 저렇게 데치니까 참 편안하게 잠깐 그런 것도 안 되죠. 정말 다행으로요.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 건조한 날씨로 여기저기서 산불 때문에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지숙 기자, 충청 지역, 전라 지역 가릴 것 없이 전국이 그냥 산불로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하루에만 산불이 34건 발생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역대 3번째로 많은 불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서 6건의 산불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한때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3단계 산불이 4건이 동시에 있었는데 네. 이 산불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충남, 전남 쪽 상황이 심각한데요. 홍성 같은 경우 벌써 사흘째 밤사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져서 현재에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현장으로 내려가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밤에 이 산불 3단계로 올라간 전남 한평과 순천도 절반 넘게 불길은 잡혔지만 주택과 밭작물 피해가 아주 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19시간가량 이어진 이 경북 영주시 산불과 충남 당진의 산불은 오늘 오전 다행히 진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제보가 왔는데요. 경기 이천 쪽에서도 화재가 난 모양입니다. 여기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화재 나고 산불 나고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대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금 키워드 잠깐 보면 불 안 꺼지는데 화 키운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들이 화를 키워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대요. 어떤 화를 키워요? 예, 일단은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네. 지난달 31일에 오후 5시 30분경에 춘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이 헬기가 4대가 투입되고 장비 총 15대 그리고 40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산불 진화 작업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네. 산불이 난 와중에 뭐 골프를 친 것도 친 거지만 해명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해명을 들어봤더니 당일날 1시간 정도 연차를 냈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연차 내고서 골프 연습장 갔다고 하는데 왜 근데 이 근거가 없냐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이거 누락시켰다. 3일 뒤에 그걸 또 발견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산불 난 그 당일날 연차를 내지 않았고 네. 이게 언론에 나오니까 3일 후에야 그때 연차를 냈었다라고 뒤집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해를 할 만은 하죠. 예. 그렇죠. 그 김진태 지사가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근데 국회의원하고 또 단체장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장은 행정가거든요. 국회의원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가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말이 바뀌면요 일선의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늑대 양치기 소년과 늑대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진태 지사가 사실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 있었던 디볼트 선언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켰고요. 저는 이분의 좀 단체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지숙 기자, 이 산불하고 연관된 지자체장 이제는 없겠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산불이 나서 야간 진화 작업까지 이어지던 날에 술자리를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인데요. 이 공개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여기에는 맥주와 안주가 놓여져 있고 지금 저 사진인가 보죠? 맞습니다. 모임 참석자가 올린 사진인데요. 얼굴이 붉어진 김 지사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하지만 김 지사 측에서는 술은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외부 행사로 햇볕에 그을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 술판을 벌였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더 커지자 김 지사 어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산불 현장에 가면 오히려 더 혼선이 커질 수 있다. 현장을 찾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다라면서 그리고 이날 발생한 이 산불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자신에게 지휘권이 넘어온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영걸 대표, 김영환 지사 건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에게 지휘권이 넘어오지 않았고 산불 현장에 가면 혼란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득치 않은 거죠. 네,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날 뭐 청년들하고 대화가 있었다는데 제천에서 산불 나는데 충주에서 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김영환 지사가 가서 뭐 소방 호수도 불을 끄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 위치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현장 가서라도 좀 방해를 안 받는 선에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광역지자체장이나 우리나라 리더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 예? 안타까워하는 마음. 네. 이 산불 난 이재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요. 오갈 데 없어지고 전 재산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픔을 같이 한다. 그런 자세가 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영환 지사같이 옛날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으면은 네. 그날 행사장에 가서 지금 산불이 나서 내가 여러분하고 오래 같이 못할 것 같다. 악수나 한번 하고 갑시다. 나 가야 됩니다. 이러면 아마 참석자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술을 먹었니 안 먹었느니 소주가 있었느니 맥주가 있었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이해찬 총리 있었어요. 네네. 수재 날 때 골프 쳤다고 그때 경질됐거든요. 비판이 있었죠. 예, 뭐 수재 났다고 그래서 총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김영환 지사가 부족한 게 지금 그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불이 나면요, 산만 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됐지만 이게 민가까지 내려오면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단체장들 선거 때 지역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지숙 기자, 참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 주민들 참 시청자분들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답답한 마음 풀어주는 비장의 카드 있잖아요. 좀 훈훈한 얘기도 좀 꺼내놔 주세요. 네,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충남 홍성이 벌써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방 대원과 경찰관 등 현장에서 진화에 대응하는 인물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한 지역 카페 주인이 산불 진화에 힘쓰는 이들에게는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겠다. 카페에 이런 안내문을 내건 겁니다. 어허. 60대 사장 김선아 씨는요, 이 뜨거운 산불을 잡느라 힘든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산에 불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불이 난 당일에는 문을 닫았지만 진화 작업에 힘쓰는 이들을 위해 카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00잔 이상의 커피가 무료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저런 카페는 돈줄이 나야 한다. 아하. 진화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역 주민들은 누구에게 더 고마워할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제의 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입니다. 자,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년 만입니다. 민 기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미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건의한 상황이었죠.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는데 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으로 이를 막아선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금 보신 대로 윤 대통령 해당 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법이다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 농림부 장관도 해당 개정안이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국민 혈세가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이 필요해진다며 이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현 기자, 국회 잘 아시니까요. 이제 법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사실은 국회로 다시 제의하라는 요청권입니다. 그렇죠. 재논의하라 이런 뜻인데요. 재논의해서 3분의 2, 200석이 되겠죠. 200석이 다시 찬성을 하면은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합쳐도 200석을 넘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 표가 90표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15석인데 90표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농촌 지역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양곡관리법 현재도 있는 법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냐? 현재도 그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량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을 법으로 제도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약하시니까 이 관료들이 의견을 강하게 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 수매 관련되는 법을 최초로 집행한 게 누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중고가제라고 들어보셨죠? 이중고가제. 예. 쌀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방출하는 거. 그다음에 또 추곡수매. 이런 모든 정책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행했는데 그때도 경제 관료들은 이게 사회주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이게 경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재정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들으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법률로 빨리 다시 다른 법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좀 국회에서 좀 시간을 끌면서 여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아마 찾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무래도 반발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항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한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이 국회의 입법권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조금 강한 워딩을 사용하면서 항의를 하는 이런 좀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리고 어제 이제 신정훈 이원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의 대표들 4명과 함께 6명에서 삭발식을 또 거행을 했었습니다. 삭발식이요? 예, 삭발식을 하면서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을 표명을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에서는 오늘 오전에 또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이 항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영걸 대표, 여기 보시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농민대표 단체가 항의 차원에서 국회 앞에서 이제 삭발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과거에 올린 글도 좀 소환이 되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박 전 국정원장이 과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띄워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준비해 왔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쇼가 3가지 있다. 3대 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원직 사퇴, 두 번째가 삭발, 세 번째가 단식이다. 왜? 사퇴한 의원 지금까지 없었고 머리는 잘하고 굶어 죽은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민주당의 이런 반발 어떻게 좀 보세요? 너무 좀 제도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좀 해결해야지 저렇게 강력한 투쟁이 오히려 역풍을 저는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삭발하고 단식, 의원직 사퇴,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 지금 민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2019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삭발 몇 번 하고 단식도 몇 번 했다가 그게 오히려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어요. 과격한 투쟁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죠. 민주당이 또 소수 정당도 아니잖아요.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이면은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200석 3분의 2 통과하면 또 재의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내에서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삭발하는 게 저 도움이 되는가. 또 삭발한 국회의원들도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 출신이에요. 거기도 곡창지대죠. 네. 또 그 이원덕 의원, 전북 김제 또 곡창지대예요. 그쪽 표심만 의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농민단체들도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농민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쌀을 어느 정도 지금도 과잉이라 지금 전국에 양곡 창고가 넘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쌀을 줄이고 대체작물 콩이나 우리 밀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던 게 다시 쌀로 돌아와요. 그럼 쌀이 더 늘어요. 쌀은 수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국가 경제를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득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머리 깎고 저렇게 무리한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삭발실까지 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군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번 건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 들어봤고요. 시청자 의견도 좀 볼까요? 지금 농촌은 비가 와서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요. 여야 싸움만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야의 대치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상당히 눈길 끄는 장면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좀 한번 보시죠.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뭐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 보신 대로요. 대정부 질문에서 애창곡 관련 질문들도 나왔고요. 이 모습 때문에 뉴스에 온통 한동훈 장관 얘기뿐이더군요. 저희가 조금 더 준비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죠. 장관 검사할 때 위증, 무고, 깡패, 조폭사 직접 몇 건이나 했어요? 한두 건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직접 인지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부패 수사만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하고 어떻게 20년을 합니까? 위원님 아시잖아요. 우리 한동훈 장관 거짓말하는 거는 여전하시네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관은 헌재가 수사권을 축소했다고 한 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등으로 수사의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생각이 뭐가 필요합니까? 등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장관님 이게 부패에 해당합니까? 경제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죄가 부패 범죄라는 것은 지난 정부의 권익위 해석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장관 코미디 하시네요. 장관 스스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시던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위원님이십니다. 왜 바뀌신 거죠? 법 해석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법 전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시네요. 예. 윤석열 대표, 우리가 쭉 어제 모습 봤는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발언을 좀 빌리자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장관 스타일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표 보시기에는 이 박용진 의원이 한 얘기가 맞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쪽 입장에서 얘기한 그렇죠. 거죠.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비판적이고 뭐 거짓말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시는 분들은 한동훈 참 잘한다. 시원하게 말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국무회의도 그렇고 국회에 가서도 저 지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박범계 장관이 마음은 콩밭에 있듯이 마음이 벌써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니냐. 뭐 국회 출마를 겨냥해서 얘기한 거죠. 네네. 국회의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에 부르면 언제든지 여의도로 오겠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여의도 국회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또 애창곡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윤도현 노래는 아니다. 윤도현 노래가 뭡니까? 과거에 청담동 술집
그 얘기 나왔을 때 술자리 다 논란이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윤도현 노래 했다고 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언어가 굉장히 기지가 있이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고 있다. 다만 이제 반대편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당돌하고 좀 거칠고 너무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런 뭐 비난은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 중에서 자기 의사 개진을 뭐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또 해석은 좀 갈리는 거니까요. 네네. 우리 박진영 부원장한테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뭐 한동훈 장관 총선 얘기 많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 발언 하나만 더 빌릴게요.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혹시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글쎄요, 뭐 박용진 의원도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게 국정 질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답변 스타일을 이야기했는데 네. 국회법에 대정부 질의는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정부의 강요는 대답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좀 근본을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저도 이제 정치 평론을 해야 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좋은 지역구에 나오면 당선됩니다. 좋은 지역구라 하면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구겠죠. 그런 곳에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내고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정치권 진출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또 갈등 요소이기도 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영상 뭐 저희 제작진이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볼까요?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무엇을 깊이 지금 그 행정을 천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뭐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 날 무슨 뭐 저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는 가끔만 오잖아요. 부를 때만. 예.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가 언급했던 그런 논쟁 보셨습니다. 야,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지숙 기자, 어떤 사건이에요? 네,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이 피습을 당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초등학생이 피습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위아래 옷부터 모자까지 온통 검은색 옷차림이었던 이 남성. 경찰이 붙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다라고 고등학생이요? 합니다. 네, A씨가 검거된 이 주거지는 범행이 있었던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행히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은 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인근 학원 선생님에게 바로 달려가 연락을 해서 네.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참, 그나마 다행이군요. 김성 변호사.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일단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은 조금 더 돼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했다고 하고. 화가 나서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에 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면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초등학생 그 당시 피해 학생의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뭐 시비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뭐 파악을 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라면만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피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범행 동기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영걸 대표. 예. 화가 나서 그랬대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 아이들 밖에 내보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저런 범죄가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거죠. 아이가 대낮에 오후 5시경이라잖아요. 대낮에 놀이터에서 컵라면 먹는데 그냥 목을 칼로 저렇게 당했다면은 그 인근 부모나 그런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어이구. 지금 가뜩이나 저 어린이집도 그
어린이집까지 집에서 데려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들 도와주는 도우미들 그것도 굉장히 성업 중이래요. 그러니까 동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불안감 이게 굉장히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또 뭐 특별한 경찰이 미리 뭐 방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그런 그렇죠. 저는 참 막막하고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야, 근데 갑자기 화가 나서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한테 참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좀 아찔합니다. 다음 사건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자, 이 사건 관련해서 돈이 송금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경찰이 관련자의 계좌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주범으로 알려졌던 이모 씨에게 누군가 현금 4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게 범죄 착수금이다. 이모 씨 이외에 더 윗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네. 이 씨와 같은 이 가상화폐에 함께 투자했던 인물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피코인입니다. 숨진 피코인이요? 피해자와 맞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 이름인데요. 이 숨진 피해자와 이 주범으로 원래 알려졌던 이모 씨가 이 4천만 원을 건넨 이 부부가 홍보했던 이 피코인에 한때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건으로 본인이 막대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4천만 원을 건넨 이 해당 부부에게 돈을 돌려달라 찾아가서 협박했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이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 송금한 부부는 피해자하고는 그럼 무슨 관계예요? 네, 4천만 원을 송금한 부부와 이 피해자, 숨진 피해자는 이 피코인을 함께 구매하고 뭔가 홍보하는 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이 주범인 이모 씨 역시도 이 분양 코인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코인을 추천하고 그 추천을 받아서 돈을 투자했다가 누군가 돈을 날리는 피해를 입자 뭔가 범행의 범행의 동기가 됐던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경찰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지금 보면 이 부부가 이제 사건의 배우로 지금 의심받는 상황인데 혹시 부부들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부부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모 씨의 변호인이 이 부부의 관련 사건을 예전에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변호인의 얘기로는 지금 현재 구속된 피해자 3명 중에 2명이 이 부부가 이 씨에게 착수금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부부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조금 부인하는 듯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이 변호인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 기자가 속보로 전해줬는데 공범 한 명이 또 체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범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경찰은 원래 이 살인 예비로 붙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혐의를 조금 바꿨습니다. 강도 예비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추가로 전해진 바로는 이 20대 남성, 이 공범인 황모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코인을 빼앗으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번 범행에 동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이 렌트카로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미행을 함께 하다가 지난달 중순쯤에 이를 그만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주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언급 중에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을 했다가 강도 예비로 혐의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 법적으로는 살인 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을 예비했다는 그 죄명인 겁니다. 그리고
강도 예비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입증에 있어서 방금 사실관계 입증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 피의자가 아마도 미행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예비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지 살인까지 예비했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일단 영장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장 신청에 있어서는 이 죄명에서 어쨌든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예비는 지금 자백을 하지 않고 있고 강도 예비에 대해서는 자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강도 예비를 일단은 좀 신청을 하고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 살인 예비로 다시 한번 좀 변경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살인 예비가 좀 더 높겠네요, 강도 예비보다. 예, 당연히 살인 예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인 예비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서 기소 때는 뭐 살인 예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민 기자가 이제 코인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좀 연관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좀 수사할 인물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경찰은 일단 이 주범인 이 씨의 아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이 간호사로 일했던 성형외과 건물 옆에서 이모 씨가 붙잡혔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 범행에 쓰인 주사기와 이 진정제 등을 이모 씨에게 건넸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아내는 범행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아내를 통해 마취를 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박진영 원장. 지금 어쨌든 이제 사실관계는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 나온 이 토대만 보면 코인이 있고 여기에 얽혀지는 원한관계가 있고 거의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건 같아요. 요즘 그 OTT 영화에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장르로 이제 느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영화들의 대부분 이제 뭐 생명 경시 풍조, 또 여기 뭐 돈 이야기 나옵니다. 물질 숭배, 또 폭력에 대한 무감각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라든가 이 문화적인 뭐 소설 이런 작품들이 폭력을 많이 다룹니다만은 그때 이야기하는 폭력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 폭력과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저항해서 뒤집어낼 때, 역으로 이길 때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해서 폭력의 미학이다 이렇게 해서 작품에 씁니다만은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한 또는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최근에 좀 사회적 풍토가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생기고요. 특히 이제 OTT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영화나 제작할 때 우연성보다는 개연성과 설명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뭐 즐겁게 보더라도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민지숙 기자. 자, 주범으로 꼽히는 이 씨 현재까지 주범으로 꼽혀요. 범행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공범들을 만난 적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범행을 제안한 적은 없고 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모 씨와 숨진 피해자 아까 이 피코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숨진 피해자 한때 이 피코인 판매 영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코인이 한때 10,000원대를 넘어섰다가 17원으로 가격이 크게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10,000원대에서 17원으로요? 맞습니다. 알고 보면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 인물들을 소개를 받아서 피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 10,000원이었던 코인이 17원으로 완전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 이때 이 씨가 약 8천만 원을 손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이런 가상화폐 손실을 둘러싼 원한 때문에 이 범행을 사주한 게 아니냐 보고 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좀 더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상대로 이제 범행하기 전에 계좌에 있는 코인도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나요? 듣고 보니까 참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네, 경찰들은 이 피의자들이 코인을 이체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납치된 이후에 휴대전화가 2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피의자들이 해당 피해자의 코인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인 이체 시도 이런 것을 시도했다라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실제로 해당 코인을 이체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개요 우리 민지숙 기자를 통해서 쭉 들어봤는데 우리 시청자 질문 댓글이 있습니다. 코인이 90%가 폭락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단속 필요할 듯한데요. 관련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 들어왔는데 관련법이 없나요? 예, 지금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법적으로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게 명확하게 뭐 코인의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된다. 이게 판례로는 좀 정리가 되고 있지만 법령으로는 정리가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도 뭐 법령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이어 이번 사건 일당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댁에서 TV 홈쇼핑 많이 보시죠? 자, 그중에서도 이 솔직한 입담, 이것 때문에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쇼호스트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정윤정 쇼호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있었죠. 자, 이런 논란 때문에 민지숙 기자, 한 홈쇼핑 회사에서 영구적인 무기한 출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맞습니다. 해당 방송사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정윤정 쇼호스트의 무기한 출연 금지 영구 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정 씨 지난 1월에 한 생방송에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매진이 돼서 완판이 돼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방송이 끝나지 않자 짜증이 난 상황인데요. 이때 욕설이 섞인 말을 내뱉는 게 그대로 생방송 전파를 탄 겁니다. 이때 곧바로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도 받았는데 여기에 예능처럼 봐달라라며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모습에 보는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가 열려 이례적으로 방송에 대해 경고와 관련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 정윤정 씨가 방송 중에 욕설한 것도 논란이지만 이걸 지적하는 누리꾼들하고 설전 벌인 게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도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누리꾼들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제 계정에 SNS 계정에 오지 마셔라.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님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런 사과를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차라리 조금은 더 여론이 달랐을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또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방심위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제재 당시에도 이 방심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지만 당시에 뭔가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외람된 것 같지만 그 정도로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욕설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 시점이 방심위가 열린다고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걸 대표 홈쇼핑 보실 때 정윤정 쇼호스트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놓고 고정해서는 안 보고요. 채널을 옮길 때 잠깐 보는데 안면은 좀 있습니다. 안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호스트. 예. 한 번 팔면 10,000대 이상 판다고 그래서 만판녀라고 그러잖아요. 완판녀에서 10,000개 이상 판다고 해서 만판녀. 방송에서는 한 번은 연봉이 40억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본인은 뭐 부인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가 방송에서 저렇게 욕설을 했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요새 학폭 드라마도 보다가 말았어요. 왜요? 하도 욕이 많이 나와서. 욕설이 많아서. 정치인도 욕하고 드라마도 욕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욕설 공화국이 됐어요. 아이고. 조폭 영화도 봐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래서 저는 쇼 호스트까지 저렇게 심한 말 쓴 거는 어느 정도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 기자, 이 정윤정 쇼호스트 욕설 논란 있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쇼호스트 또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유명 쇼호스트 유난히 씨가 홈쇼핑 생방송 도중에 했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고인이 된 개그우먼의 이름을 언급해서 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유 씨는 지난달 한 화장품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모 개그우먼이 생각난다.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시청자들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한 개그우먼이 떠오른다 하면서
고인을 모독했다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한희 씨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 소비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박지원 부원장, 이 일부 쇼호스트들 논란 짚어봤는데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좀 매출 때문에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업성이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금방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을 옮기다가 이렇게 봤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의도치 않더라도 볼 수밖에 없도록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작위 대중들에게 노출됐다. 이거는 공공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나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홈쇼핑 예를 들어볼게요.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은 쇼호스트 인간에 대한 신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매출과도 연결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업적 영역에서도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공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심위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의 잣대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정치 이제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너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념적 상업주의 이런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성의 잣대를 가누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걸 대표, 지금 뭐 정유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영구 출연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치를 이제 당한 건데 일부를 보면 쇼호스트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고 어쨌든 회사 쪽에다가 이를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쇼호스트들은 논란을 일으켰던 쇼호스트들은 뭐 그대로 또 다음에 출연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게 좀 문제죠. 아니 우리 저 방송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엄청난 실언을 하면은 MBN에 오히려 좀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쇼 호스트도 본인은 빠져나가고 또 다른 채널이나 다른 또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시 할 수 있다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쇼 호스트가 출연했던 말썽을 일으켰던 그 방송 홈쇼핑 채널만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어느 정도 방송 채널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불문율 같은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금방 박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라는 잣대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 합의가 좀 있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규제를 이렇게 할 만한 이런 틀이 좀 없나요? 장치들이? 방심위에서 이제 홈쇼핑 관련해서도 뭐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방송국이 홈쇼핑이 이제 상업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상업 방송이기 때문에 경계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과 대박이 터지는 것과의 효율성의 문제, 그 대박이 터질 때 위험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경영적 측면에서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이 올라왔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나갈 때 고개 숙여야 한다. 연구 퇴출 자란이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윤정 씨가 욕설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능처럼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능에서는 욕설을 해도 되나요? 자, 그런데 요즘에 예능 프로들 보면요. 물론 삐 처리를 하긴 하지만 출연자들 욕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저도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자, 이 방송이라는 거는 공적인 기능을 상당히 하죠. 예능 프로든 뭐 드라마든 저희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든 이 출연자들 이 발언하는데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이 발언에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봉지에 담긴 커피 믹스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지금도 이 커피 드시면서 우리 프레스룸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댁에 이 커피 믹스가 있으시다면 겉봉지에 유통기한하고요. 제조공장 표시 지금 여기 나오는데 여기 아마 있을 겉봉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유통기한하고 제조공장 표시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조사인 동서식품이요.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커피 믹스 제품에서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을 발견해서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품은 모두 8종입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8종이 있는데 창원하고요. 인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고요.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9월입니다. 이 식약처에 따르면요. 제조 설비의 실리콘 재질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을 했고 잘게 조각나서 커피 믹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인 동서식품도 이 이물질이 가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아서 커피잔 아래에 보면 잘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댁에 해당 제품이 있으시면 이 제조사 고객 상담실 통해서요. 회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